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오찬 회동을 통해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당 내 갈등이 격화한 가운데 전현직 대통령의 메시지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두 손을 맞잡고 통합의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이제 일각에서는 강조점이 미묘하게 좀 달랐다 이런 좀 분석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미묘하게 다른 점을 찾다 보면 달라지겠죠. 하지만 네. 전체적인 그 대화의 내용을 보면은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결국에는 우리가 민주진영이 성공하는 길은 위원을 확장해야 된다, 통합으로 가야 된다, 네. 단합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거를 조금 더 이제 뭐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물어보니, 차이가 있다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방식에서의 통합에 대한 것들에 좀 온도차는 있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좀 제가 보기에는 계단론. 뭔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그렇죠. 민주당 내의 진영의 단합과 단단한 계단을 만든 다음에 그 계단을 딛고 그다음에 통합의 길로 가는 것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소쿠리론. 이렇게 큰 민주 진영 내의 어떤 소쿠리에다가 네. 일단 많은 사람들을 좀 담아서 여기에서 이제 걸러낼 걸 걸러내고 또 외연을 확장해가는 것들을 좀 얘기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일견 마지막 얘기하는 것들은 같은 결 아닌가요? 결국엔 통합으로 가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주목했던 거는 이제 통합에 대한 온도차보다는 검찰 개혁에 대한 시각이었어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다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유독 정청래 전 대표, 지금 이제 당대표 연임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시는데, 그분 빼고는 다 이제 현직 대통령들이 검찰 개혁 자체가 전면 뭐 보안수사권 폐지, 뭐 티끌도 남기지 않겠다, 뭐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했다는 점은 조금 주목할 면이 있다. 저는 뭐 두 분의 미묘한 온도차 없었다고 보는 게 맞다. 오차범위 내에 있다. 오차범위 내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냥 각자 진영의 주장을 그냥 반복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영 내 단합을 주장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아니 도대체 왜 조국 당과의 합당 문제를 비롯해서 왜 우리끼리 먼저 손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리고 왜 정청래 대표는 이렇게 배제하려고 하느냐라는 식의 그런 이 얘기를 굉장히 우아하면서도 우회적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우리끼리 단합해야지 말이야. 이런 얘기였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외연 확장이라는 건 이제 국민의힘 인사도 중용을 하고, 그다음에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도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 일부 보완을 합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끼리 가갖고 정권 재창출이 됩니까? 그리고 이게 나는 국정을 통치해야 되는데 이게 전체를 아우르려는 모습을 보여야지 나도 지지도가 올라갈 텐데 자꾸만 우리끼리만 가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애둘러서 각자가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근데 여기서 뭐 공식 발표할 때 싸우는 것처럼 발표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냥 좋게 발표를 하죠. 하지만 그냥 발표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그 각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느냐, 서로에 대한 공격을 중지하느냐, 그리고 또 좀 더 이렇게 화합적이고 타협적인 태도를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그게 결국은 이 회담 성과로 나타나는 거지. 예. 여기서 무슨 뭐 어떤 발표를 한 그것만을 보고서 이게 뭐 완전히 단합이 됐다, 아니다, 파국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찬과 관련해서 친명 김남국 의원과 친문 윤건영 의원의 또 발언이 있었거든요. 이 발언을 듣고 저희 대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죠. 외연을 확장하려고 한다면 내부에서의 어떤 이견 없이 단단하게 한 상태에서 외연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두 분 모두 다 똑같은 내용을 강조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분의 만남 자체가 그 자체로 메시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만남 드는데요. 자체가요? 예. 민주당이 어디에 서 있고 민주당의 역할이 뭐냐, 즉 집권 여당의 책임은 뭐냐라는 걸 저는 어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이 만나서 그래서 뭐 모든 걸 해결하는 뭐 만능 치트키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지금 상황에 대한 하나의 계기, 결절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결국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두 전 현직 대통령의 만남으로 당내 갈등 좀 봉합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어떻게 보세요? 어느 정도 봉합은 이루어져야 되고 봉합이 돼야 하죠. 될 것이냐에 대한 예측은 제가 잘 모르겠으나 전당대회에서는 사실상 조금 날석에 싸울 수밖에 없는 건 현실인 것 같아요. 예. 뭐 아름답게 이 전당대회가 치러질 거라는 것은 저는 좀 기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전현직 대통령이 일성으로 우리 진영 내 단합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를 깨트리는 사람은 사실 당원들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없는 여건은 마련되지 않았냐라고 봤을 때는 함부로 뭐 멸칭이나 가짜 뉴스를 쓰는 그런 행위들은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더더욱 그동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한쪽 세력의 축으로 세워서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우려는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조금 명구해졌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전 현직 이 진보 진영의 대통령께서 예. 당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큰 노력을 하셨다라는 점을 충분히 당원들과 당대표 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인지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김 전 최고위원의 의견도 좀 들어볼까요? 그 김남국 의원은 똑같은 내용이었다. 그리고 윤건영 의원은 같은 이야기 같은 결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 저 두 사람이 저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건 그 사이에 얼마나 갈등과 분열이 심했는지를 역설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다. 오히려 이런- 방증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 싸웠어, 우리 괜찮아, 우리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 사이에 얼마나 갈등이 심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예.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김의겸 의원이 저 얘기가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보스끼리 악수했으니 악화 안 할 것이다.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을 것이다. 아니 근데 지금 집권당의 보수가 2명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는 그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친문 그룹에서는 보스가 2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우리 보스는 문재인 대통령이니까 우리는 우리 보스 말을 듣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갈등이 계속 심화되는 거 아니었을까 그런 느낌도 받아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더 악화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더 좋아질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자연스럽게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지금 일단 당권 주자들의 행보를 보면 김민석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오늘 충청권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 충청권에서 그 메가 프로젝트 관련 국민 보고회가 있어서 충청을 찾았기 때문에 또 더 이 행보가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 이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충청 행보를 김민석 전 총리가 했다는 점은 네. 그런 대통령의 일정과도 무관하지 않겠죠. 같이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초대 총리로서 의미하는 바가 있어서 사실 이 다음 집권 여당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성과주의에 대한 국정 운영을 잘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이미지, 그런 일정이 깔려 있지 않을까요? 다만 저는 이제 우려스러웠던 게 전현직 대통령의 만남 속에서 이게 보스끼리 만남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보스가 2명이나 했는데 네. 보스는 1명이죠. 근데 전직 보스와 현직 보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스끼리 만났다고 제가 좀 설명을 붙이고 싶고 예. 정청래 전 대표가 어제 전북을 찾았어요. 전북에서 사실 이번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조금 호남이라고 했지만 전북은 소외됐다는 측면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전 대표가 본인의 전당대회 표를 의식해서 정말 대통령의 심혈을 기울여서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성장의 일을 달려고 결정하고 결단한 부분들을 이게 전북에 가서 달래지는 않고 그걸 더 소외감을 부추겨서 당원들의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저는 이 전당대회에서 사라져야 될 부분이다 예. 라는 측면에서 김민석 총리는 최대한 대통령한테 협조하는 쪽으로 해가면서 당원들에게 표를 호소한다면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당원들을 자극해서 본인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 어떤 그런 표를 의식한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당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송영길 의원도 지금 일정들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3자 구도로 이렇게 전당대회가 펼쳐졌을 때는 이게 상당히
뭐 갈등을 떠나서 재미있는 드라마틱한 요소들이 더 발생할 여지도 있다. 네. 저는 그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정청래 전 대표의 행보까지 좀 짚어주셨는데 이 당권 주자들의 행보 좀 어떻게 보세요? 그게 뭐 두 분이 만나서 전 현직 대통령이 만남으로 해서 뭐 갈등이 모두가 해소가 됐다라고 얘기했지만 당장 그 다음에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갈등이 해소된 게 아니라 서로 상대방의 약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고드는 모습이잖아요. 예. 저는 뭐 대통령이 원래 전당대회 첫 행사를 왜 충청도에서 하느냐. 그 고향이 지금 정청래 대표 고향이 충청도인데 예. 호남에서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꽤 있었잖아요. 그 당원이 제일 많고 영향력 있는 호남에서부터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데 충청도에서 그냥 가겠다고 밀어붙였어요. 전당대회 일정. 전당대회 네네네. 일정을. 그랬더니 이제 대통령이 또 충청도에 가셔서 행사를 하셨고 그 오후에는 또 김민석 총리가 또 충청도를 방문을 했어요.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정청래 대표의 텃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충청도에 가서 대통령이 뭔가 좀 액션을 보이신 거고 거기 뒤따라서 김민석 총리가 간 거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게 2인 삼각처럼 충청도 공략에 나선 게 아니냐라는 느낌이 들어서 아마 그 반대쪽에서는 정청래 대표 쪽에서는 이거 불공정 경선 아니야? 아니 대통령이 이렇게 계속 그 김민석 대표를 응원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도 되는 건가요? 뭐 이런 식의 반발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에 대한 사랑이 각별한 건 뭐 유명하잖아요. 네. 그 최고위원 경선을 할 때도 본인의 차에 태워서 왜 이렇게 지지도가 안 올라가느냐 얘기를 해서 수석 최고위원을 만들어 주셨고 총리를 만들어 주셨고 떠나갈 때 박수 치면서 뭐 정말 훌륭한 총리였다. 그리고 또 해외 나갈 때도 따로 불러서 오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를 보면 아 진짜로 대통령이 김민석 그 총리를 굉장히 아끼는구나. 그래서 열심히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네네. 그러나 그 반대편에서는 굉장히 억울하다라면서 그 감정 골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예. 지금 보면 전당대회 일정과 또 1인 1표제 보완 여부를 놓고도 지금 그러니까 당 내에서 좀 신경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결론 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전준희가 결정한 대로 갈 가능성이 크죠. 네. 이 룰과 일정 관련해서 이거를 지금 출마 예정자들이잖아요. 아직 출마 선언이 안 된 그렇죠. 상황이고. 아직 후보 등록을 안 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뭐 전준희의 이 결정 자체를 뭐 각 후보로 예상되는 분들이 이래라 저래라 해서 전준희가 바꿀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다만 최고위에서 이 부분들이 과연 어떤 특정 후보에게 이익이 되는 결정이 아니었냐는 따질만 하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전준희 구성 자체가 전 정청래 지도부에서 중심 역할을 했던 분들로 구성됐고 1인 1표제에 있어서도 일정을 떠나서 지금 현재 대의원도 한 표예요. 그러면은 지금 당원 70, 국민 30 이 부분이 그대로 가는 게 맞느냐. 1인 1표제로 됐을 때는 대의원이 결국에는 당원하고 똑같은 등가성을 갖기 때문에 말하자면 당원 50, 국민 50 이런 식으로 좀 고민을 한 흔적들이 없다는 지점에서는 전준희가 이게 그냥 어떤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충청 출신인 정청래 대표를 위해서 시작도 충청, 마지막도 대전. 이 충청 지역에서 하려는 했는 게 아니야. 이런 오해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전준희가 그런 오해까지 고려해서 조금 어떤 룰 세팅이라든지 일정 세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좀 미진했다. 그래서 저는 길게 끌고 갈 건 아니고요. 전준희가 결정한 대로 최고위가 뭐 추인을 해주면 그대로 갈 사안인데 벌써부터 신경전이 보통이 아니다. 네. 라는 측면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벌써부터 신경전이 보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룰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신경전이 네, 좀 상당히 지금 격화하고 있는 듯한 모습도 약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룰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이제 그 서영교 소장이 잘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근데 보면 그 정청래 대표가 전북에 가서 전북은 뭐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는 뭐 투자가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역 감정을 건드리는 지역 내 지역 감정을 건드리는 얘기. 전남과 전북이잖아요. 예. 근데 다른 지역에서는 사실 이제 호남 쪽에 800조나 되는 돈이 투자하는 것들에 대해서 강원도라든가 다른 지역, 충청도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좀 불만이 많거든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냥 전남이 됐으니까 전북은 어떻게 되냐고 이것에 대해서 소외감을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잘못된 지역 감정을 건드리는 발언이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들으면
해도 너무하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예. 왜냐면 새만금 지역에 제가 알기에 현대차에서도 뭐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쭉 있었는데 단지 대통령 발표를 나온 다음에 전북도 뭐가 있어야 된다는 식의 얘기를 했던 것은 조금 표를 의식해서라고 하지만 같은 당의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까지 얘기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그냥 관찰자의 입장에서 반대당의 입장에서 보면 네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인 1표제는 뭐 계속 그 정청래 대표가 저걸 믿고서 본인이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반발, 지금 다른 후보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지만 이미 결정된 거니까 아마 좀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혹시 뭐 첨언하실 부분 그러니까 이제 있으신가요? 방금 이제 정청래 전 대표가 전북 소외론을 자극해서 표를 얻으려고 했다는 부분들이 네네. 과연 대통령한테 각을 세우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어떤 갈등을 부추겨서 표를 얻는 게 온당한가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우려가 이제 있는 겁니다. 사실상 이 전당대회가 조금 이 차기의 당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에 있어서 물론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왜 우리 지역은 빠진 거야 했을 때 후보자로 나선 사람들은 거기 가서 달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서 차기의 당 지도부로서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언어를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한테 여당 당대표 출마자가 칼을 겨누는 그런 식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 대통령도 벌써 충청도 가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동네는 안 돼?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전북이라는 부분이 이번에 소외된 부분들은 분명히 있고 박탈감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서남권에 이 800조가 들어가게 되면 광주 전남의 시너지가 전북으로 올 수 있는 것이고 그걸 어떻게 전북에 가져올 것인가를 청사진이 제시해 주는 거. 예. 이게 당 지도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언어가 아닐까. 좀 아쉬움이 좀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런 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도 지금 내부 갈등으로 시끄럽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경태 대표가 징계를 시사한 가운데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 징계와 관련해서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황인데 과연 장경태 대표 진짜 징계 카드를 꺼내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징계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원래는 이제 당무감사위라든가 윤리위원회에서 예.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 뭐 당 대표가 본인이 그러잖아요. 그 독립적인 기구에서 나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예. 물론 그건 명목상 그런 거죠.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해촉할 수 있었고 예. 지난번에 그 저와 배현진 의원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거나 징계했을 때 그 두 사람에 대해서 그 가처분 신청을 한 두 법원에, 사람에 네. 대해서 법원이 그걸 인용을 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징계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윤리위원장을 해촉했어야 돼요. 아니 잘못된 징계를 해서 법원으로부터 법률과 헌법이 위배된 징계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 윤리위원장을 그냥 놔둔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놔뒀다가 이번에 또 장정혁 대표가 징계 카드를 이게 만지작거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정정식 원내대표가 의원들 징계는 신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의원들 징계는 신중해야 되고 일반 당원들이나 원외 당협위원장들 징계는 함부로 해도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다르고 어다른 얘기인데 저는 조금 섭섭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의원들 징계 잘 못할 겁니다. 의원들 징계하면 의원들이 자기의 어떤 그 뭐라 그러냐 동료 의식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이렇게 징계하겠다는 거야? 그럼 당신 당대표로서 우리도 당신 신임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거센 반발 여론이 등장할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 최고위원들도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압력에 못 이겨서 사퇴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붕괴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은 아마 건드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 대신에 힘이 없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나 뭐 그런 분들을 상대로 징계 칼을 휘두를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예.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장노혁 대표가 본인의 정치 생명 연장 프로젝트를 돌렸다. 네. 첫 번째는 한동훈 의원을 참전시켰고요. 두 번째는 한동훈 의원을 참전시키기 위해서는 당내에 있는 친한계 의원들에게 징계 카드를 꺼내든 거죠. 사실 중징계를 내릴 만한 건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일단 징계위를 열어서 지방선거 책임론에 대한 당내의 의견들, 그다음에 요구들을 다 와해시키는 이슈 전환 포인트의 징계쇼라고 봅니다. 그 강명구 의원으로 언론에 나왔는데 그 텔레그램에 보면은 명단들을 당직자한테 네네. 받고
거기에 보면은 징계는 아니고 주의라도 줘야 된다라는 어떤 그 참고 별다음표가 있어요. 그런 거를 보면 주의라는 게 징계에 있어서는 징계에 속하지 않죠. 주의 정도 받으면 그 친한계 의원들이 설사 받았다더라도 이거를 법원으로 가져갈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충분히 당내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친윤계 아니면 친장계 의원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구도를 만드는 겁니다. 벌써 이제 고성국 씨가 참전하잖아요. 그래서 전선이 명확해지면 사실 이 지방선거에 대한 책임론 때문에 올해를 못 넘기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의 의견들이 이제는 벌써 내년까지는 가겠는데로 바뀌어요. 결국에는 본인의 당대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난리를 지금 벌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제가 외곽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야당 대표 자격은 없다. 보통 리더라는 것은 전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보다는. 그런데 자기의 자리를 위해서 전체의 집안을 그냥 부르지르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 내용 자체가 쉽사리 장동혁 대표를 물러나게 하는 목소리는 로는 잠재워지지 않을 것 같다. 네. 조금만 덧붙이면요. 배현진, 박종훈, 고동진 의원이 부산 북갑에 내려가서 그때 후보로 나온 무소속의 한동훈 후보와 치킨을 먹었다. 그게 징계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 아니 그러면 신동욱 최고위원은 그 가서 박민식 후보와 같이 식당에 들어가서 하정우 후보한테 화이팅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한 거는 그거는 그러면 해당 행위에 안 해당됩니까? 그런 식의 기준을 따지자면. 그리고 조광한 최고위원이 우리 후보였던 오세훈 시장에게 4선 시장하는 동안에 한 게 뭐냐라고 공개적으로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해서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 성명을 내면서 당신 당 최고위원이 지금 한 게 없다고 하는데 그거부터 답해라.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해당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뭐 정말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본인의 반대되는 정적들을 이런 식의 뭐 윤리위를 동원해서 칼을 휘둘러서 탄압을 하겠다는 것들이 과연 그게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건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건지 아마 그렇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여야가 국회 원구성을 두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국민의힘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데 지금 그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하느냐 아니면 남은 7개 상임위원장 받느냐 좀 여러 목소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께서는 어떤 좀 결론이 나올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추경호 원내대표도 비슷한 코스를 겪었거든요. 네. 11개만 주고서 나머지 7개 받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처음에 거부하다가 그래도 현실적으로 굴욕을 참고 그냥 들어가자라고 해서 7개를 받고 본인은 그거에 대한 그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다가 네. 의원들이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해서 다시 돌아왔던 그런 전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이 그걸 믿고 계속 그러시는 것 같아요. 당신들이 뭐 그래봤자 별 수 있어. 결국은 다 들어오게 될 거야. 이렇게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아마도 이번에도 뭐 그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꽤 높죠. 한 70% 정도는 그 정도가 있는데 근데 뭐 일각에서는 네. 아니 그럴 바에는 다 주자 그냥 18개 다 주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책임지게 하자. 실제로 이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적도 있었고 뭐 문재인 정부 초기 때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자.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금 지방선거 이후에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국회를 무력화시키면서 본인들이 밀고 나가라는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더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뭐 최종적으로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아마 현실론이 더 우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렇게 후반기 원구성을 두고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 국민의힘이 사실상 7개 상임에 대해서 네.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지금 보면은 뭐 교육이라든지 외통, 뭐 산자, 복지, 국토 이쪽이 국토위, 지금 네. 예, 국민의힘 쪽에 이 상임위원장으로 비워놓은 곳인데 벌써 이름들이 돌고 있습니다. 이름이 돈다는 것은 이미 내정이 됐다는 것이고 내정을 했다는 건 들어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법사위를 내준다는 게 발목을 잡겠다고 노골적으로 들어오는데 발목을 줄 수 없죠. 지금 이 민생과 국가 경제에 있어서의 국정 운영에 속도를 내야 될 시점에서 네네. 어떤 정치적 고려 때문에 그 법사위를 양보할 수 있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지난번에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왔을 때도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었어요. 국회 돌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 자체가 정치를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장동혁 대표, 장동혁 지도부 대화의 상대가 될 만한 그 태세를 안 갖췄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데 여야가 좀 대화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조금 더 진일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니 이거는 좀 반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태가 벌어지는 게 그 국민의힘이 정치를 안 하고 투쟁만 해서 그렇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아니, 법사위를 그동안에 그 수십 년 동안 그것도 원래 원했던 것이 김대중 후보 때 야당 때 야당이 원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의장을 하는 쪽에서는 법사위원장은 다른 당이 하기로 하자. 그래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자. 수십 년 계속됐던 전통을 깼던 게 민주당 아닙니까? 그리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게 민주당인데 아니 무슨 뭐 적반하장이라고 본인들이 그렇게 해놓고 11개 가져가는 다음에 나머지 뭐 가져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이게 정치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예. 정말 그 민주당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예요. 정치를 하세요. 대통령도 정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현실에서는 오른쪽 깜빡이 켜고 왼쪽으로 간다고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국회는 저렇게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밀고 나가는 게 그게 정치인가요? 그리고 법사위를 가져가야지 민생 속도가 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추미애 법사위원장 때 민생 속도가 났습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 때 맨날 전쟁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정치를 하지 않고 일방적인 그 억압과 투쟁으로 밀고 가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재발론계 드립니다. 일단 뭐 이런 논박이 끊임없이 되돌이 될 거예요. 내가 잘했네, 네가 여기까지만 잘했네. 듣겠습니다. 근데 이제 예. 저는 현실적 대안을 좀 제시하면 민주당이 161석 있기 때문에 국회법 개정을 해야 됩니다. 법사위 체계자구 더 심사. 이상 뭐 체제자구 심사를 최소화하거나 없애거나 다른 상임위가 의결한 부분들은 그냥 자꾸만 보고 나서 며칠 네네. 지나면 본회의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법사위 부분에 있어서 체제자구를 남겨놓은 이상은 계속 이 복잡한 사안들이 반복이 됩니다. 저는 민주당한테 요구하는 것은 의원이 있으실 때 이 부분을 통과시켜서 법사위도 18개 상임위 중에 하나로 법제 사법만 볼 수 있는 그런 상임위로 다시 바꿔놔야 돼야 되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아주 환영합니다. 예, 두 분이 아주 서로 좀 의견이 좀 일치하는 부분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서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에게 골프 배동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 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직접 자기 법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외국은 당론이라는 게 없잖아요. 각자 그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자기 양심에 따라서 투표를 하는 거고 그럼 어떤 법안에 대해서는 자기 당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대통령은 상대 당에 가서 의원들하고 밥도 먹고 초대해서 이렇게 설득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완전히 그런 게 사라진 아까 뭐 우리 소 소장이 얘기한 대로 정치가 사라진 지가 오래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대통령이 식사도 하시고 골프도 치시고 이러면서 여야 의원들에게 본인의 국정 철학도 설명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다 들어주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식의 행동이 그 행동을 하시는 것이 근데 그거는 또 한편에서 보면 이게 외연 확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의 강성인 분들에게 주는 이 일종의 시그널인 것도 있는 거죠. 당신들 없어도 내가 얼마든지 이렇게 합리적인 법안이면 다른 당 의원들하고도 협조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사인인 것 같아서 글쎄요. 저게 어떻게 진행될지 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예, 실제 성사될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뭐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두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런 그 정치적인 그 진보 보수의 행사들이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원래 여의도에서 있어야죠. 여야 의원들이 야 우리 서로 간에 이 본회의장에서만 싸우지 말고 상임위에서만 싸우지 말고 우리 골프를 하자. 근데 골프라는 게 사치 뭐 이런 게 아니라 골프라는 운동 특성상 한 4시간, 5시간을 걸어 다니면서 그쵸.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자예요. 근데 딱딱하게 의자에 앉아 있으면 삿대질하고 욕하고 퇴장하고 이러니까 골프장 진짜 들어가면 어디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자는 거라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여의도에서 실종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좀 먼저 시도를 하는 게 아닌가 싶고 저도 비슷해요. 당내 이 갈등을 키우는 몇몇 인사들이 있잖아요. 유시민 작가 최근에 증축하려 했더니 왜 재건축하고 있냐라는 분은 좀 멋쓰게질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안 만나고 우리하고는 왜 골프 회동 안 하고 저쪽 사람들하고 쓴소리 회동을 하냐. 우리 쓴소리를 들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사안일 거는 같으나 최소한 정치가 작동하지 않는 여의도를 대신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나섰다는 점. 저는 이런 부분들을 잘 보고 정치인들이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자, 끝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짧게 짚어보면 배제고 야구부가 광주 제일고와의 경기에서 5.18을 연상케 하는 응원고를 외쳐서 지금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이 징계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 부분 좀 궁금한데요. 저는 뭐 배제고 학생들이 이 스포츠 경기를 하는 와중에 그런 정치적인 언어 또 5.18을 폄훼할 수 있는 언어들을 거침없이 썼다는 부분들은 매우 부적절하다. 네. 혼나야 됩니다. 예. 혼을 내는데 과연 그 혼내는 게 지금 한참 어떤 야구의 진로를 결정해야 될 고교 야구 선수들에게 집단으로 6개월 출전 정지를 해버린다. 그러면 큰 대회 한 4개 정도가 있다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못 나가게 되면 향후에 뭐 대학이라든지 뭐 프로 실업으로 갈 때 굉장히 불이익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려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각성할 만큼 정도까지만 전 했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4게임 중에 1게임 정도는 출전 정지를 하더라도 3게임 정도는 줘야 되지 않냐. 1게임 정도만 안 나가도 우리들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에 대한 각성과 성찰과 반성할 시간은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어른들의 책임이 커요. 거기에 감독과 코치들이 더하면서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제재하고 현장에서 바로 잡았어야죠. 그분들의 책임들을 조금 더 과정에 물으면서 학생들에겐 너희들의 잘못이 결국에는 어른들의 책임으로 돌아온다. 그런 책임감도 같이 느껴라. 저는 조금 이 고교 배제고 선수들이 진로에는 아예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금 감안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그러니까 반성과 성찰의 시간은 주되, 예. 네네. 어느 정도 좀 기회는 줘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스타벅스 문제는 잘못된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번질 문제가 아니었어요. 애초에 스타벅스의 그 경영진이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네. 그것에 대통령과 장관들까지 나서면서 이게 전국적인 문제로 번졌고 이게 결국은 선거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감이 아마 고등학생들이나 이런 야구 선수들이 저런 식의 잘못된 발언들을 하게 된 한 배경으로 깔리지 않았나 싶은데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잖아요. 근데 제일 좋은 해법은 제가 보기엔 피해자가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제일고나 이쪽에 있는 분들이 그래 저쪽에서는 와서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잘못됐다. 근데 우리가 용서할 테니 선수들에게 너무 불이익을 주지는 마라. 이 선수들이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일생이 걸려 있는 그런 것이기도 한데 네네. 고학년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뭐라도 이런 그 갈등이 생겼을 때 이거를 좀 잘 지혜롭게 풀어가는 모습을 하나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